여러분, 아름다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분명히 느끼는데 막상 그게 뭐냐고 물으면 딱 잘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좋은 거, 느낌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마치 수학 공식처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여기 18세기 영국의 대담한 화가 윌리엄 호가스가 바로 그 도전을 담았는 책, 아름다움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뿌리 깊은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그 구체적인 원리를 세상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호가스가 우리를 어떤 논리의 세계로 이끄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당시 예술계를 지배했던 취향의 홍돈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떤 미스테리한 단서를 추적해 보고요. 예술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아름다움의 선 논쟁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법과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탐구해 보겠습니다. 호가스는 책의 첫머리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가 살던 18세기에는요, 아름다움이란 건 도저히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미스터리의 영역이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쥐 느세 쿠아라는 프랑스어 문구인데요. 직역하면 나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뭔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 묘사하는 아주 세련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사실은 그 누구도 아름다움의 원리를 제대로 모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죠. 이게 그냥 가볍게 쓰던 유행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 특히 그중에서도 우아함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준 신비로운 선물 같은 거라서 어떤 규칙으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분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호가스는 바로 이 지점, 이 안개 같은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호가스는 누구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바로 마땅히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던 두 집단, 즉 글 쓰는 학자들과 그림 그리는 거장 화가들이었습니다. 호가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비평가들은 작품을 보고 어떻게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지는 몰랐고 반대로 예술가들은 왜 자신의 작품이 아름다운지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론가들은 실천적 지식이 없었고 실천가들은 자신의 기술을 체계적인 원리로 설명할 줄 몰랐던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거대한 공백, 이 단절이야말로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호가스는 당대의 미술批평가들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주 그냥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결국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로 독자를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진짜 통찰은 조금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제자리 걸음만 시킨다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우아함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커녕 그게 뭔지에 대해서조차 서로 말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름다움이랑 다른 건데 규칙 없이도 즐거움을 준다고 하고 심지어 화가 본인도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까지 말하니까요. 호가스가 보기에 이건 그들의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호가스는 이 질문에도 아주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거장들의 그 침묵이야말로 미스터리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위대한 거장들조차 아름다움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연의 모습이나 고전 조각의 우아한 형태를 열심히 모방하면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호가스의 분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천재 화가 라파엘로조차 미켈안젤로를 따라하다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선을 쓰기도 했고 루벤스는 선이 힘차긴 했지만 정교함은 부족했다는 거죠.
심지어 코레조는 어떤 작품에선 원리를 잘 이해한 것 같다가도 다른 데서는 인체 비례가 엉망이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듀런은 너무 수학적인 규칙에 얽매여서 우아함을 놓쳤고요. 호가스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재능들조차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가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개인의 본능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하지만 호가스는 그냥 비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름다움에 대한 비밀, 즉 아주 오래전에 발견되었지만 어느 순간 잊혀버린 어떤 위대한 원리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로부터 전해 내려온 한 전통 속에서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호가스는 로마초라는 작가의 글에서 발견한 한 구절을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제시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잃어버린 지식체계의 한 조각이자 미스터리를 풀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인물을 항상 피라미드처럼, 뱀처럼, 그리고 하나, 둘, 셋으로 증대되게 만들어라. 마치 신의 계시처럼 들리는 이 문장은 호가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규칙이었지만 너무나 암호 같아서 아무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작가들이 이 규칙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인용하기만 했을 뿐 아무도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가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만약 풀 수만 있다면 예술의 모든 신비를 열어젖힐 수 있는 위대한 퍼즐로 보았던 겁니다. 뭔가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확신한 호가스는요, 이걸 그냥 조용히 책으로만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고 고여있던 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 아주 대담한 공개 실험을 계획합니다. 이 일화는 호가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그냥 조용한 학자 타입이 아니었어요. 1745년에 자신의 파나집 맨 앞에 그림 하나를 실었는데요. 화가의 팔레트 위에 그냥 구불구불한 선 하나를 쓱 그려놓고 그 밑에 아름다움의 선이라고만 적어놓은 겁니다. 예술계는 발칵 뒤집혔죠. 이게 대체 뭐냐고요? 호가스 본인 말로는 이집트 상형 문자보다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그가 의미를 설명해 주자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거 나 원래 알고 있었어 라고 시치미를 떼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예술을 이용해서 기득권에 도전하고 논쟁을 만들어내는 도발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아름다움의 선이라는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호가스는 우리에게 먼저 준비 운동을 시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평면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3차원 형태를 온전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인 훈련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어떤 조각상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그냥 그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조각상에 속이 텅 비어 있는 얇은 껍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껍질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 모든 곡면을 동시에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물의 완전한 3차원 형태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얇은 껍질 방법이야말로 호가스가 제시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머릿속으로 대상의 내용물을 싹 파내고 그 표면이 가는 실들로 엮여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껍질의 안과 밖을 동시에 인지하고 마지막으로 내 시선이 그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방향을 한 번에 바라보는 거죠. 이런 정신적 훈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대상을 평면적으로 보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 속에서 대상의 윤곽이 가지는 진정하고 완전한 아이디어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통해 우리는 선들이 어떻게 입체적인 형태를 감싸고 도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그 구불구불한 선, 즉 마치 원뿔을 철사가 감고 돌듯이 좌우뿐 아니라 앞뒤로까지 휘어지는 3차원 곡선, 사문선, 서펜타인 라인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 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들을 비판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까지 제시한 호가스는요, 이제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결합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근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호가스의 아름다움 체계를 이루는 6개의 기둥입니다.
형체가 그 목적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따지는 적합성, 우리 눈을 즐겁게 추적하게 만드는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잡아주는 통일성, 또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 아름다움을 돕는 단순성과 시선을 즐겁게 이끄는 복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함과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양감. 호가스는 이 6가지의 원칙이 서로 도와주고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호가스가 앞으로 답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그는 이 6가지 원칙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마침내 아름다움의 선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윌리엄 호가스의 아름다움의 분석, 이 책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도대체 아름다움의 기본 원리는 뭘까?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호가스가 제시한 6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자, 호가스가 말하는 6가지 원리,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적합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물이 만들어진 목적에 얼마나 잘 맞는지가 그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죠. 어쩌면 모든 아름다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정말 호가스 생각의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능이 형태에 대한 우리 인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그 쓰임새에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바른, 자잘한 단점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눈에 콩깍지가 쉰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우리 마음은 그 기능에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결국 우리 눈은 그 형태가 가진 사소한 흠이나 어색한 부분에는 무뎌지면서 오히려 즐거움까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기능이 주는 만족감이 우리 눈까지 설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선원들은 항해를 정말 잘하는 배를 보고 와, 성능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배 참 아름답다 이렇게 부른대요. 여기서 우리는 성능과 아름다움, 이 2가지 개념이 어떻게 딱 하나로 합쳐지는지 정말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기능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 곧바로 미적인 감탄으로 이어지는 아주 멋진 순간입니다. 호가스는 건축에서 아주 명쾌한 예를 가져옵니다. 꽈배기처럼 뒤틀린 기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장식으로만 보면 화려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둥이 무거운 천장을 받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보기만 해도 불안하잖아요.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고요. 이렇게 기능과 형태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곧고 튼튼한 일반 기둥은 그 모습 자체로 나 튼튼해, 안전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역할에 완벽하게 들어맞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적합성이라는 원리, 이건 자연이나 예술이나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말을 한번 볼까요? 경주마는 오직 스피드를 위해 아주 날렵하게 생겼고 전쟁터의 군마는 힘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듬직하게 생겼죠. 각자 자기 목적에 맞는 특징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주마 몸에 군마 머리를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기괴한 거죠. 헤라클레스 조각상도 마찬가지예요. 조각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려고 상체 근육을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발로 갈수록 근육은 점점 작아지죠. 심지어 목이 머리보다 더 두꺼운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엄청난 상체를 버텨야 하니까요. 이처럼 모든 부분의 형태는 그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다양성입니다. 호가스는 이걸 우리 눈이 느끼는 즐거움의 근원 그 자체라고 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감각이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건 금방 질리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게 되고요. 호가스는 우리한테 자연을 한번 보라고 해요. 아름다운 꽃의 모양, 나비 날개 화려한 무늬, 조개 껍데기의 독특한 패턴. 이런 것들의 주된 목적은 딱 하나. 바로 끊임없는 변화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꼭 화려한 것만이 아니에요. 피라미드가 밑면에서 꼭대기로 갈수록 서서히 좁아지는 모습처럼 부드러운 변화 역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다양성의 한 종류인 거죠.
근데 여기서 호가스가 정말 중요한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건 다양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저분하고 어지러울 뿐이죠. 진짜 아름다움은 구성된 다양성, 그러니까 잘 계획되고 의도된 변화 속에서만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원근법을 가지고도 이걸 설명하는데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착시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배의 갑판이랑 바닥은 분명히 평행선인데 배가 점점 멀어지면서 두 선이 수평선의 한 점에서 만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눈에는 마치 형태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일종의 마법 같은 거예요. 자, 이제 호가스가 기존의 미학에 거의 선전포고를 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균일성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보통 완벽한 균일성, 그러니까 대칭이 아름다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호가스는 과연 그럴까? 하고 정면으로 의문을 던지는 거죠. 호가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완벽한 대칭이 진짜 제일 아름다운 걸까요? 그의 대답은 아니에 가까워요. 우리 머리로는 이건 균형이 맞아서 안정적이구나 하고 일단 안심은 하지만 우리 눈은 그 딱딱한 대칭 상태를 금방 지루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의 역할은 아름다운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안정감을 확인시켜주는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그 의지죠. 사물을 살짝만 비틀어서 대칭을 깨주면 우리 눈이 훨씬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증명사진보다 살짝 옆으로 돌린 프로필 사진이 더 괜찮아 보일 때가 많잖아요. 바로 좌우 대칭이 깨지면서 훨씬 더 흥미롭고 입체적인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아주 극적인 비교를 하는데요. 뻣뻣하게 격식을 차린 무용 강사랑 아주 유명한 안티노스 조각상을 딱 붙여놔요. 무용 강사는 완벽한 좌우 대칭을 만들려고 차렷 자세로 서 있지만 오히려 인위적이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죠? 반면에 안티노스 조각상을 한번 보세요. 무게중심을 한쪽 다리에 실어서 몸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고 팔과 다리 위치를 다르게 해서 대칭을 깼어요. 진정한 우아함은 바로 이 비대칭적인 여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호가스한테 대칭은 일종의 안전 인증 마크 같은 거예요. 이건 안정적이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하지만 순수하게 눈의 즐거움만 놓고 봤을 때는 딱딱한 대칭보다는 자유로운 불규칙함과 다양성이 언제나 이긴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원리, 단순성으로 가볼게요. 호가스는 이 단순성이 없으면 다양성은 그냥 난장판이 된다고 봤어요. 이 둘의 궁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가스는 단순성과 다양성을 거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봐요. 단순성이 복잡한 다양성의 길을 잃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 눈은 그 우아함을 어지럽지 않게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다양성이 없는 단순함은요? 그건 그냥 텅 비고 지루한 것일 뿐이죠. 이 둘은 서로가 있어야만 진짜 힘을 발휘하는 셈입니다. 호가스는 이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예시 몇 가지를 드는데요. 그는 피라미드가 원뿔보다 더 아름답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원뿔은 어디서 보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피라미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계속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유명한 라오콘 군상 조각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 복잡한 조각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도를 갖추게 하려고 조각가가 의도적으로 아들들의 크기를 비현실적으로 작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하죠. 단순한 구조 안에 복잡함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호가스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극찬한 게 있는데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단순한 전체 형태 속에 화려하고 복잡한 무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최고의 예시라고 아주 좋아했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호가스 이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리, 바로 복잡성입니다. 그는 이게 바로 우아함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믿었어요. 이 정의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눈을 즐거운 추격으로 이끈다.
아름다움은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신나게 뭔가를 따라가게 만드는 활동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건 수동적인 구경이 아니라 능동적인 탐험과도 같은 겁니다. 호카스는 이게 우리 본능이라고 말해요. 뭔가를 쫓고 풀고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본능이요. 그게 복잡한 수수께끼든 구불구불한 길이든 우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시각적인 경험을 마치 사냥이나 춤에 비유하는데요. 사냥꾼이 짐승의 흔적을 쫓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즐거움. 바로 그런 걸 우리 눈이 느낀다는 거예요. 복잡한 형태를 따라가는 그 여정,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보상인 셈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데서 예를 찾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부엌에서 고기 굽는 기계장치의 나선형 부품이 보여주는 매혹적인 움직임, 그리고 누구나 아름답다고 하는 흐르는 듯한 곱슬머리. 곱슬머리는 우리 눈이 그 제멋대로인 고리들을 즐겁게 따라가도록 유혹하죠. 반대로 머리가 막 엉켜 있으면 어때요? 눈이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막막해지죠. 그게 바로 불쾌감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춤 대형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무용수를 눈으로 쫓는 것도 바로 이런 즐거운 추격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생각, 구불구불한 길과 강에서 느끼는 이 즐거움에서 호가스의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 즉 복잡성과 우아함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든 구불거리는 선, 바로 그 S자 곡선이 등장할 완벽한 무대가 깔리는 겁니다. 이 개념은 앞으로 더 깊이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원리네요. 양감입니다. 이건 크기나 규모, 스케일 같은 것들이 우리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웅장함부터 심지어 웃음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호가스는 일단 크면 그 자체로 우리를 압도한다고 말해요. 거대한 바위나 넓은 바다 앞에 서면 뭔가 숭고하면서도 살짝 무서운 느낌, 그런 즐거운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름다운 형태가 더해지면 이 공포감은 곧바로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하늘을 찌르 듯한 나무들이 빽빽한 숲이나 거대한 성당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동처럼 말이죠. 윈저성 같은 거대한 건축물, 판사들이 입는 크고 풍성한 옷, 다 이런 효과를 노린 거죠. 윈저성의 웅장함은 몇 개 안 되는 거대한 부분들이 주는 압도적인 인상에서 오고, 예복은 그 풍성함으로 권위와 위엄을 더하죠. 심지어 코끼리나 고래 같은 거대한 동물, 혹은 사자와 독수리라는 고귀한 형태를 합쳐 만든 그리핀 같은 신화 속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감탄도 바로 이 양감의 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호가스가 이 양감의 원리로 웃음까지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는 웃음이 우아하지 않은 형태와 어울리지 않는 과인이 만날 때 터져나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덩치 큰 어른이 아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두 형태의 결합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스핑크스나 그리핀처럼 사자와 인간, 사자와 독수리라는 두 우아한 형태가 결합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웃는 대신 감탄하죠. 와, 멋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합성, 다양성, 균일성, 단준성, 복잡성, 그리고 양감까지 호가스가 말한 아름다움의 6가지 기본 원리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추상적인 원리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선이나 형태를 통해 하나로 합쳐져서 궁극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호가스 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선과 우아함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혹시 아름다움에도 공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18세기 화가 윌리엄 호가스는 바로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건 그냥 막연한 느낌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원리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의 6가지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원칙들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바로 구체적인 선의 알파벳을 함께 해독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추상적인 이론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호가스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설계도라고 믿었던 그 핵심 요소들을 직접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바로 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시죠. 호가스의 주장은 아주 대담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결국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선이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따라서 선들에게 아주 명확한 계급, 일종의 위계를 부여했어요. 그는 이 위계를 4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여정처럼 제시합니다. 각 단계로 나아갈수록 선은 더 복잡해지고 더 강력한 장식적인 힘을 갖게 되죠. 가장 단순한 기초에서 출발해서 가장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은요, 직선과 원형선에서 시작해서 복합선 그리고 물결선을 거쳐서 마침내 그 정점인 S자 곡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1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직선과 아주 단순한 곡선입니다. 호거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직선이라는 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고 솔직히 장식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죠. 그런데 곡선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길이 말고도 얼마나 휘었느냐, 즉 곡률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생기면서 이때부터 뭔가 장식적인 느낌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기능적인 면이 더 강하긴 하지만 뭐랄까 미학적인 잠재력이 이제 막 피어나려는 씨앗 같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3번째 단계인 물결선에 한번 주목해보세요. 2개의 곡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 선에 호가스는 아름다움의 선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가 마침내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다 라고 콕 집어서 선언한 첫 번째 형태인 셈이죠. 심지어 그는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우리 손조차도 이 선을 그릴 때 본능적인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해요. 한번 허공에 쓱 그려보세요. 손목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바로 그 선, 맞죠? 그리고 이 위계의 정점, 가장 숭고한 단계에는 S자 곡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방금 본 아름다움의 선의 3차원적인 깊이, 그러니까 꼬임을 더한 거예요. 마치 뱀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물결치면서 휘감아 돌죠. 이 선은 우리의 시선을 평면에 가두어두지 않고 마치 즐거운 추격전을 벌이듯 입체적으로 이끌면서 그 자체로 부피감과 생명력을 암시합니다. 호가스는 이 최고의 선에 우아함의 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움의 알파벳을 이제 우리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 글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장, 다시 말해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호가스는 여기에도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작법, 일종의 구성의 기술이 있다고 말합니다. 훌륭하게 구성하는 기술은 곧 훌륭하게 변화를 주는 기술이다. 이 한 문장이 호가스의 구성이론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냥 막 뒤섞인 혼돈이 아니라 선과 모양 그리고 차원에 있어서 아주 잘 관리된 다양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건 곧 18세기에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훌륭한 제품 디자인이나 건축물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원리거든요. 바로 의도된 불규칙성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 말이죠. 이 원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가스는 우리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합니다. 간단한 촛대 하나를 직접 디자인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그의 원리가 어떻게 현실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의 과정을 보면 놀랄 만큼 체계적입니다. 먼저 기능적인 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높이장 촉 받침 크기를 정해요. 실용성이 먼저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촛대를 이루는 모든 수직 부분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다 다르게 만들고요. 모든 수평 부분의 너비 또한 각각 다르게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점들을 다양한 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핵심이 딱 보이시죠? 어떤 두 부분도 길이와 너비가 정확하게 같지 않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눈이 지루한 반복을 싫어하고 새로운 구성을 탐색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변화의 기술을 적용한 왼쪽 촛대는 모든 부분의 길이와 너비가 다 다르니까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즐거움을 주잖아요. 반면에 이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반복적인 패턴으로 만든 오른쪽 촛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서 지루하고 심지어는 눈에 거스를 정도로 어색한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호가스는 이게 단순히 인간의 미적 취향 문제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내재된 원리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는 풍부한 다양성으로 구성된 우아한 백합과 변화라고는 없이 똑같은 모양을 그냥 쭉 쌓아 올린 투박한 선인장을 비교하죠. 자연조차도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때는 항상 이 변화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호가스 이론의 가장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단 하나의 선, 아름다움이라는 왕관을 씌워준 바로 그 물결선을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호가스는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7개의 물결선을 우리 눈앞에 쫙 펼쳐 보입니다. 전부 다 물결선이긴 한데 느낌이 다 제각각이죠? 위쪽 선들처럼 너무 볼록하면 뭔가 투박하고 둔해 보이고 또 아래쪽 선들처럼 너무 밋밋하면 왜소하고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완벽한 아름다움은 이 스펙트럼 속에서 딱 한 군데에만 존재합니다. 그가 완벽한 균형, 진짜 아름다움의 선이라고 콕 집어서 지목한 게 뭘까요? 바로 이 4번 선입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그가 보기에 우아함의 황금 비율을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정밀한 선이라는 거죠.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이걸 간단한 의자 다리에 한번 적용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직 4번 선으로 만든 다리만이 우아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반면에 다른 선들로 만든 다리들은 어때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뚱뚱하고 어색해 보이죠. 추상적인 선 하나의 차이가 실용적인 사물의 인상까지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말 명쾌한 비교 아닌가요? 호가스가 든 예시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가장 대담한 것이 바로 여성의 스테이, 요즘 말로 하면 코르셋입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호가스는 형태 그 자체에만 집중해요. 그는 잘 만들어진 코르셋이 인체를 구속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의 선으로 빚어진 완벽한 조개 껍데기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러 코르셋을 비교하면서 앞에서 봤던 그 완벽한 4번 물결선으로 구성된 형태가 가장 아름답다고 설명합니다. 코르셋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껍질처럼 몸을 감싸고 심지어 끈을 꿰는 그 선조차 완벽한 S자 곡선을 이룬다고 말하죠.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4번 형태가 여성의 몸에, 반면 좀 더 직선에 가까운 2번 형태는 남성의 몸에 잘 맞는다고 하면서 이걸 통해 여성의 인체가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자, 2차원 평면 위에서 흐르는 이 물결선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느끼는 우아함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호갈체계의 마지막이자 가장 숭고한 정점으로 이끌게 됩니다. 진정한 우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호가스는 우리에게 평면을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깊이와 입체감, 그러니까 꼬임이라는 세 번째 차원을 더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변신의 과정은 하나의 뿔이 진화하는 모습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곧게 뻗은 뿔은 그 자체로 단순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구부림을 더해서 중심선이 아름다움의 선이 되면 아름다움은 한층 더 풍부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부림에서 동시에 꼬임을 추가하면 중심선은 마침내 우아함의 선이 되어서 비할 데 없는 품격과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구부리는 건 아름다움을, 구부림에서 꼬는 건 우아함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 3차원의 S자 곡선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서 사물 주위를 춤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이 형태를 따라 흐르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물의 전체적인 부피와 깊이를 상상하게 되거든요. 평면적인 곡선이 줄 수 없는 입체적인 쾌감, 바로 그것이 우아함의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호가스는 이 궁극의 우아함의 선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곳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그는 주저없이 선언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바른 어떤 사물보다도 S자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더 많다. 이는 그 우월한 아름다움의 증거이다. 네,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그의 분석은 거의 해부학 수준으로 파고들어요. 우리 뼈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대부분 구부러져 있으면서 동시에 우아한 꼬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넓적다리뼈나 엉덩이뼈의 그 복잡한 형태를 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뼈를 감싸는 근육들은 마치 S자 형태로 꼬여있는 실타래처럼 뼈 주위를 휘감으면서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끊임없이 물결치는 형태의 연속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그 차이는 정말 극적입니다.
S자 곡선으로 이루어진 근육의 흐름을 충실히 묘사한 왼쪽 다리는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우아함을 뽐내죠. 하지만 이 모든 S자 곡선을 없애고 단순한 형태로 대체해버린 오른쪽 다리는 어떻습니까? 뻣뻣하고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조잡하게 깎아놓은 나무 조각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 명백한 비교가 바로 호가스 이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호가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아름다움은 일부만 가진 타고난 감각이나 신비로운 영감의 영역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코드이자 하나의 언어라는 것. 이 선의 알파벳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주변의 모든 형태를 분석하고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가 빛과 그림자, 그리고 가장 복잡한 대상인 인간의 얼굴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호가스의 책 아름다움의 분석 2부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아름다움에 어떤 보편적인 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은 호가스가 그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정교한 설계도, 바로 그 6가지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또 어떤 원리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지 그 본질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냥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감정이나 변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게 호가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듯이 호가스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설계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가 제시하는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아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적합성, 다양성, 균일성, 단순성, 복잡성, 그리고 양감. 이 원리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서 평범한 의자에서부터 살아있는 인체의 곡선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빚어내는지 그 첫 번째 열쇠부터 차근차근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가장 기초, 가장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원리, 바로 적합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와, 아름답다 라고 느끼기 전에 사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저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형태는 반드시 그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호가스에 따르면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이라는 감각은 이 적합성에 생각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형태가 그 기능, 그 쓰임새에 정말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다? 그러면요, 설령 다른 미적인 기준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 마음은 결국 그걸 아름답다고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와, 정말 잘 만들어졌다 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능이 형태를 지배하는 거죠. 이 원리는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해요.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앉는 의자의 높이가 우리 몸에 딱 맞아서 편안할 때 우리는 그걸 좋은 의자라고 느끼죠. 건물의 기둥이 지붕에 엄청난 무게를 거뜬히 지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요. 심지어 뱃사람들이 항해에 최적화된 아주 빠른 배를 보고 저 배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통은 넓고 강력한 움직임을 위해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더 두껍죠. 이 모든 게 각자의 목적에 맞게 완벽히 설계된 겁니다. 이처럼 적합성은 우리 세계의 비례와 형태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근본 법칙인 셈입니다. 호가스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듭니다. 바로 경주마와 군마의 비교인데요. 오직 속도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이 맞춰진 경주마의 날렵한 몸, 그리고 힘과 위험을 상징하는 군마의 당당하고 근육질인 체격. 둘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지만 각자의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기 때문에 둘 다 아름답습니다. 그쵸?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을 상징하는 그 우아하고 강력한 군마의 머리를 속도가 목적인 경주마의 몸에 얹는다고요. 어떨까요? 그 목적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심지어는 흉하다고까지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적합성의 힘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장식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선형 기둥이라도 만약 그 기둥이 무거운 건축물을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기 전에 불안하고 약해 보이고 결국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적합성이야말로 다른 모든 아름다움의 원리들이 세워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반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자, 이렇게 견고한 적합성이라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그 위에서 우리의 눈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즐겁게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원리, 다양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에 쾌락을 주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호가스는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이 다양성을 즐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가지 꽃들의 모양과 색깔, 나비 날개의 현란한 무늬, 조개 껍데기의 복잡한 패턴, 이런 것들이 생존에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닐 수도 있죠. 호가스는 자연이 마치 오직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끝없이 새롭고 다채로운 형태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와닿는 비유인데요. 우리의 귀가 삐 하는 단조롭고 변화없는 소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우리의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흰 벽이나 끝없이 이어진 똑같은 직선을 보고 있으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호가스가 말하는 다양성은 그냥 마구잡이로 뒤섞인 혼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구별이에요. 그냥 무질서하게 흩어진 잡동사니를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냥 혼란과 기형일 뿐이죠. 호가스가 말하는 아름다운 다양성이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통일된 인상을 주는 잘 구성된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화로운 다양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점진적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를 보세요. 거대한 밑면에서 뾰족한 꼭대기로 갈수록 면적이 점차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줄어들죠. 또 고대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장식, 볼루타의 곡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태가 아름다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건물의 원근법 그림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 있는 평행한 선들이 예측 가능하게 질서정연하게 한 점으로 모이는 질서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다양성이 즐거움을 준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끝없는 변화를 붙잡아주고 안정감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원리, 균일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칭입니다. 어쩌면 다양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처럼 들려서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균일성이야말로 다양성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지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댐 역할을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은 완벽한 대칭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호가스는 이 오랜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는 묻는 거죠. 과연 기계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대칭이 정말로 우리의 눈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맞을까? 하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균일성, 즉 대칭의 진짜 목적은 미적인 쾌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어떤 사물이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균형을 우리 뇌에게 확신시켜주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저건 안정적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은 오히려 그 완벽한 대칭이 살짝 깨지는 모습에서 더 큰 즐거움과 매력을 느낀다는 아주 혁신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비교가 그 점을 아주 훌륭하게 보여줍니다. 증명사진을 찍을 때처럼 사람의 얼굴을 정면에서 딱 보면 완벽한 좌우 대칭이죠. 하지만 어딘가 좀 경직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고개를 살짝 돌려서 대칭이 깨진 옆모습이나 45도 각도의 얼굴은 어때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고 우아하게 느껴지죠. 이는 마치 각 잡고 서 있는 엄격한 무용교사의 뻣뻣한 자세와
고대 조각상 안티노우스의 편안하게 이완된 S자 곡선 자세의 차이와 같습니다. 안정감을 주되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화가들은 완벽하게 대칭적인 건물을 그릴 때 일부러 그 앞에 나무를 그리거나 그림자를 들여워서 그 완벽한 대칭을 살짝 깨뜨립니다. 결국 균일성은 안정적인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안정적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적인 다양성, 바로 그것이 우리 눈에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진짜 주인공인 셈이죠. 좋습니다. 안정적인 균형 위에 다채로운 다양성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다양하기만 하면 복잡하고 정신없지 않을까요? 이 풍부한 다양성을 우리가 제대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원리, 단순성 또는 호가스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명료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단순성은 지루함이나 텅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가 압도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 풍부함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틀 혹은 명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잡함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단순한 형태들은 그 안에 가장 풍부한 다양성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똑같이 생긴 원보다는 타원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 그 곡률이 계속 변하면서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도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타원형이지만 그 표면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육각형 패턴으로 가득 차 있죠. 이처럼 단순한 전체 형태가 그 안에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명료하게, 질서정연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원리의 정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라오콘 군상 조각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라오콘과 두 아들이 뱀에 감겨 고통 속에서 격렬하게 뒤엉켜 있죠. 개별적인 인물들의 형태는 지극히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전체 조각은 하나의 거대한 삼각형, 즉 피라미드 구도 안에 아주 안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단순한 경계선이 작품 전체의 통일성과 명료함을 부여하고 그 압도적인 세부 묘사가 혼돈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자, 명료함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눈은 이제 무엇을 따라가며 즐거움을 느낄까요? 이것이 바로 호가스가 우아함, 그레이스의 가장 직접적인 원천이라고까지 말한 다섯 번째 원리, 복잡성, 인트리케이시. 이 구절은 아름다움의 분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눈을 제멋대로인 추적에 빠지게 한다. 표현이 정말 멋지죠. 호가스는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인 추적자와 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구불구불하고 변화무쌍한 선을 눈으로 쫓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흔적을 쫓는 것을 즐기는 것과 같아요. 또는 잘 짜인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복선을 따라 범인을 추리해 나가는 즐거움과도 같죠. 우리의 눈은 이 복잡하고 유려하게 흐르는 선들을 쫓아가는 행위, 그 즐거운 노동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호가스가 든 예시들은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정원에 난 구불구불한 산책로나 자연스럽게 굽이치는 강물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 즐거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탐스럽게 굽이치는 곱슬머리의 흐름을 눈으로 쫓거나 정교한 리본 장식의 꼬임을 따라가는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바로 추적의 즐거움, 즉 복잡성이 주는 쾌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원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복잡성도 과유불급이에요. 추적은 흥미롭고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엉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흐르던 머리카락도 마구 헝클어지고 엉켜버리면 더 이상 추적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혐오스럽게 느껴지죠. 그 추적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닌 즐거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양감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한 5가지 원리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의 웅장함, 경외감, 위대함을 더해서 그 차원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활용점정 같은 요소입니다. 호가스는 순수한 크기,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하고 울퉁불퉁한 바위산이나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 앞에서 우리는 그 압도적인 크기만으로도 일종의 즐거운 공포감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형체가 어떻든 간에 그 거대함 자체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양감이 앞서 말한 원리들로 만들어진 이미 아름다운 형태와 결합될 때 그 아름다움은 비로소 숭고하고 장엄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이 빽빽한 숲이나 거대한 대성당 혹은 위험 있는 사자의 갈기처럼 말이죠. 아름다움의 위대함이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양감이 만약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상황에 전혀 맞지 않게 과도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것과 결합될 때 바로 그 순간 숭고함을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움, 즉 희극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가스는 희극의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뚱뚱한 남자의 얼굴에 아주 작은 애기 모자를 씌우면 왜 웃길까요? 바로 부적절함 때문입니다.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이 희극성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스핑크스처럼 사자의 힘과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고귀한 관념들이 우아한 형태로 결합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신화적이고 경이로운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전한 설계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따르는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훨씬 더 역동적인 시스템이죠. 적합성은 단단한 기초를 제공하고 다양성은 그 위에서 즐거움을 주며 균일성은 그 즐거움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단순성은 이 모든 것을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복잡성은 그 안에서 우아한 추적의 즐거움을 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감은 이 모든 아름다움에 위대함과 숭고함을 부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견제하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호가스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 재료들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6가지 원리들을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더 완벽하게, 더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단 하나의 특정한 형태, 즉 하나의 정밀한 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 궁극의 형태, 아름다움의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는 저희의 마지막 분석에서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8세기 영국 윌리엄 호가스라는 한 예술가가 정말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그 당시만 해도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랄까 신의 영역 혹은 천재들의 번뜩이는 영감처럼 감히 분석할 수 없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하지만 호가스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아름다움이 그냥 내 눈에 예쁘면 그만인 그런 주관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의 바탕을 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결과물이 그의 책 아름다움의 분석이죠. 이 책은 아름다움의 원리를 바로 이 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헤쳐 보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가스가 아름다움의 선이라고 이름 붙인 그 부드럽게 물결치는 S자 곡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선이 평평한 면에 생동감과 즐거움을 주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혹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단순한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미학적 원리는 없는 걸까요? 호가스는 아주 단호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아함, 즉 그레이스라고 불렀어요. 이제 아름다움의 차원을 넘어서 그 우아함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호가스 이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봤고 이걸 두 개의 서로 다른 선으로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자, 왼쪽의 물결선은 2차원 평면 위를 흐르는 선이에요. 마치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눈을 부드럽게 이끌면서 즐거움을 주죠. 주로 장식적인 패턴이나 가구의 옆모습 같은 데서 발견되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뱀선은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선은 평면을 그냥 뚫고 나와서 공간 속으로 파고들어요. 단순히 구부러지는 걸 넘어서 마치 살아있는 뱀이 대상을 휘감고 뒤트는 것처럼 3차원적인 깊이와 볼륨감을 만들어내죠. 바로 이것이 평면의 아름다움을 입체의 우아함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비밀의 열쇠인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호가스가 내린 뱀선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은 즐겁고 복잡하게 뒤쫓게 만든다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결선이 우리 눈을 그냥 편안하게 안내하는 거라면 뱀선은 우리 눈을 유혹해서 적극적으로 추격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이 공간 속에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그냥 선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선이 뒤로 어떻게 돌아갔을까 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하며 능동적으로 그 길을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적인 추격 과정, 이게 바로 뱀선이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훨씬 깊은 미적회감과 감탄을 자아내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뱀선이라는 게 아름다움을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름다운 대상에 더해져서 그걸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잘 만든 요리에 풍미를 확 살려주는 최상의 향신료 같은 거죠. 뱀선은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기본 재료에 우아함이라는 특별한 깊이와 품격을 더해주는 겁니다. 2차원의 즐거움이 3차원의 감동으로 변모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 3차원적인 선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가스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어떻게 단순한 형태가 점차 우아함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뿔의 진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곧게 쭉 뻗은 뿔이에요. 밑동에서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다양성이 있으니까 나름 기본적인 아름다움은 갖추고 있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뿔을 부드럽게 한번 구부려 봅니다. 그랬더니 뿔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선이 2차원의 아름다움의 선, 즉 물결선이 되면서 훨씬 더 매력적인 형태로 변했죠? 하지만 진짜 마법 같은 변화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이 구부러진 뿔에 축을 따라서 뒤틀림을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뒤틀림이라는 3차원적인 요소가 더해지는 순간 2차원의 평범한 물결선은 공간을 휘감아도는 3차원의 뱀선, 즉 우아함의 선으로 극적인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아함이 탄생하는 원리입니다. 호가스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이 뒤틀림이 주는 효과를 좀 더 깊이 음미해보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 뱀선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걸 넘어서 그 내용물의 양과 다양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뒤틀린 뿔을 볼 때 우리 눈은 선의 일부가 뒤쪽으로 사라졌다가 저쪽에서 다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보이지 않는 반대편의 부피와 형태를 무의식적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즉, 뱀선은 그냥 표면의 장식을 넘어서 그 사물이 가진 입체적인 실체와 내부 구조까지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단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호가스는 그냥 아무렇게나 구불구불한 선이 전부 우아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아름다움의 선에도 가장 이상적인 공렬이 있었던 것처럼 우아함의 선에도 최고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가장 완벽하고 정밀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요. 너무 과하게 뒤틀리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또 너무 밋밋하게 뒤틀리면 우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우아함의 선이라는 게 정말로 보편적인 미의 원리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가장 완벽하고 숭고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호가스는 그 해답이 바로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월작, 바로 우리 인간의 신체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인체야말로 이 뱀선이 만들어내는 우아함의 원리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구현된 살아있는 증거라고 본 거죠. 바로 이 내용이 호가스의 인체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몸이 근본적으로 뱀선들이 연주하는 하나의 교향곡과 같다고 봤어요. 한번 우리의 뼈를 생각해 보세요. 팔뼈나 다리뼈. 이게 그냥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미세하게 나선형으로 뒤틀려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들은 어때요? 이 뼈들을 그냥 직선으로 덮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밧줄처럼 복잡하게 휘감으면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뼈와 근육이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뱀선들의 중첩과 상호작용,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체가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 역동적인 우아함을 뿜어내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비교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뒤틀린 뿔의 우아한 뱀선이 놀랍게도 우리 몸의 넙다리뼈, 즉 대퇴골의 형태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뿔 예시가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라 자연의 보편적인 설계 원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이 빈 뿔을 반으로 쪼갰을 때 드러나는 그 안과 밖의 복잡한 곡면은 우리 몸의 골반을 이루는 볼기뼈의 조개 껍데기 같은 형태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연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형태, 즉 우아함의 선을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이미 완벽하게 구현해 놓았던 겁니다. 호가스는 자신의 주장이 그냥 예술가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당대의 해부학자들 역시 인체의 뼈와 근육 구조를 연구하면서 그 형태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우아함과 복잡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서 지적인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해요. 이건 객관적인 과학적 관찰과 주관적인 예술적 감성이 결국에는 형태의 아름다움이라는 같은 진리 앞에서 만난다는 걸 의미하죠.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하고 탁월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몸의 근육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양 끝이 뼈에 단단히 고정된 수많은 실타래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이면서 뼈를 나선형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요. 이 이미지는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힘을 내는지 그 역동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체는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뱀선들의 집합체이고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우아함의 총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호가스의 이론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자연물의 예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론이 실제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호가스가 제시한 3가지 다른 다리 그림을 비교하면서 우아함의 실체를 함께 목격해 보시죠. 첫 번째 그림,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우아함을 완벽하게 구현한 모습이에요. 종아리와 허벅지를 이루는 근육들의 윤곽선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각각의 근육 덩어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감싸고 흐르면서 연속적인 뱀선을 만들어내는지 보이실 겁니다. 우리 시선은 이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곡선들의 향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리 전체의 볼륨감과 생명력을 느끼게 되죠. 마치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이 다리는 해부학적인 비례는 정확할지 몰라도 뭔가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바로 근육의 뒤틀림입니다. 선들이 3차원적으로 흐르지를 못하고 그냥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호가스는 이런 묘사를 끈적끈적하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마치 근육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흐름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생명력과 우아함이 싹 제거되고 그저 해부학적 정보만 건조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3번째 그림은 나무 같은 형태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미묘한 곡선과 변화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근육은 그저 의미 없는 덩어리들로 단순화됐고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징인 그 섬세한 뱀선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마치 실력 없는 장인이 나무 토막을 대충 깎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더 이상 살아있는 다리의 묘사가 아니라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그냥 사물의 형태일 뿐입니다. 이 세 그림의 비교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결론을 하나 제시합니다. 인체를 묘사할 때 뱀선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건 생명력을 불어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뱀선으로 가득 차서 생명력이 넘쳐흐르고 두 번째는 그 뒤틀림을 잃어 메마르게 되고 세 번째는 변화 자체가 없어서 결국 무생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뱀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야말로 대상을 살아있게 만드는 진정한 예술가와 그저 형태를 복제하는 기술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호가스의 이 분석은 그저 18세기 예술가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 설명서에 불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선물합니다. 이 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죠. 2차원의 물결선이 표면에서 오는 즐거운 아름다움을 만든다면 3차원의 뱀선은 공간의 깊이에서 오는 우아함을 창조합니다. 평면 디자인에서 조각으로, 장신구에서 인체로 나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미학적 감동이 깊어지는 이유를 이 표가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훨씬 더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렌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좋아 보여 라고 막연하게 느끼는 수동적인 감상자에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저 조각상이 더 생명력 있게 느껴지는지, 왜 저 사람의 자세가 더 우아해 보이는지 그 시각적인 원리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된 거예요. 아름다움을 그저 아는 것을 넘어서 아름다움을 이해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아함의 선이라는 비밀의 렌즈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바람에 휘날리는 커튼의 주름 속에서, 피어나는 꽃잎의 그 미묘한 뒤틀림 속에서, 혹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은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수많은 우아함의 선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오늘부터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